안녕하세요. 고스테이지와 월간 리뷰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국 예총이라고 하죠. 한국 예총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범원 회장님을 모시고 올해가 지금 설립 60주년을 맞이해서 그 감회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 60주년을 위한 기념 사업은 또 무엇인지 여러 가지 두루두루 여쭤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막중한 네, 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막중한 임무, 또 네, 책무.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네. 한 지금까지 2년 동안 해 오실 텐데 네. 어떻게 우리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우선 네. 힘과 꿈과 용기를 가지라고 예.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예. 예.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그 구스테이지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또 함께 와주시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 문화예술계에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늘 어려운 그 활동을 해야 하는 기초예술 분야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이번 그 코로나19 상황은 더더욱 심각한 그런 그 창작 활동, 공연 활동, 또 많은 그 시각예술 분야의 전시 활동 모두가 중단이 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또 희망을 잃지 않고 창작에 열중하시면서 조금씩 또 발표의 장을 만들어가고 또 힘들고 지친 이제 시민 여러분이나 국민들에게도 사실은 또 위안이 되고 그런 또 예술가 본인은 힘들어도 그 고난의 그런 결실을 다시 또 희망의 메시지로 보여주는 활동들을 좀 어렵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힘내시고 이제 좀 더 위드 코로나 즈음해서 좀 더 완화되고 좀 더 활동되는 내년도를 좀 기약을 하고 또 2022년 흑호랑이 해는 새로운 또 2022년도가 네. 검은 호랑이, 흑호랑이. 네, 흑호랑이 해의 이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국운도 상승할 것이고 또 우리 문화예술계의 모든 예술인 여러분들도 더욱 상승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 놓지 마시고 좋은 꿈을 간직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인터뷰를 처음 인사말이 곧 끝 인사말이기도 할 만큼 아주 많은 함축적인 얘기, 특히나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힘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인사말을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예.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을 이게 시작했듯이 올해가 이제 60주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기념사업회도 있고 그랬을 텐데 네. 기념사업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뭐 많은 사업이 있을 텐데 네.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는 10개 협회의 순수예술 분야의 이제 대표 협회들이 연합체계로 예. 협의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협회는 올해가 60주년이고 10개 협회는 네. 올해가 60주년. 네. 이제 내년이 한국예총의 60주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1961년에 10개 협회가 모두 창립 갖춰지고 절차를 밟혀서 발족을 하고 그리고 이걸 묶어서 연합체로 그 연합체로. 이듬해 1962년에 창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한국예총의 60주년은 2022년 2년이 됩니다. 흑호랑이.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962년에 창립을 해서 2022년에 6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 준비를 위해서 올해는 이제 약식 그 예술 세계의 우리 매거진을 다시 이제 그 우리 복권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복권하면서 그 특집으로 단행본을 만들어서 이제 내년도 한국예총의 60년사 그리고 한국문화예술 비전 60년 선포를 위한 비전 60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이게 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간?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예술 하시는 분들이
이걸 잠시나마 중단했다는 건 굉장히 네. 뭐랄까 좀 가슴 아픈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사실 우리가 문화예술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 네. 그 비전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네. 소리로 표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건데 표현하는 제 첫 번째 장이 네. 문서와 네. 그러죠 시각적인 건데 이걸 잠시 뭐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예. 닿았다는 건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시기 이전부터도 이 기초예술 단체 또 기초예술 분야의 예술인들 참 어려운 그런 그 시기를 겪고 있고 또 어려운 창작 활동을 하는데 단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실이 이제 어려운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전때에 잠시 이제 좀 휴지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발행을 못하고 제가 이제 회장에 취임하면서 다시 복관을 해서 매월 월간지로 이제 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현재는 이제 격월간으로 발행을 계속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는 60주년 기념에 특집호로. 대한 특집호로 실어서 각 협회의 그 10개 협회 이사장과 정책 소개 네. 그리고 또 연혁 소개 그다음에 전국 광역시도 16개의 광역시도의 연합회, 예총연합회의 또 연혁과 현 회장의 정책 활동. 그러면 이 한 권으로 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문화예술계 관련 네. 그 회장님들의 이런 분들의 생각과 그렇습니다. 뜻과 앞으로의 사업 내용 네, 뭐 이런 게 네. 다 담겨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데. 네, 그래서 전국의 시군 단위의 한국예총 지회까지 망라해서 네. 약 168개의 그 지회 지부 그리고 또 10개 협회까지 모두 망라하고 지금 또 생존해 계시는 역대 그 예총 회장님을 명예 회장님으로 이제 제가 모시고 또 이렇게 그동안의 업적을 기리는 인터뷰도 실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내년에는 그래서 10월을 기준으로 킨텍스에서 내년? 10개 협회와 함께 예, 예. 한국예총 60주년에 대한 새로운 미래비전 60년을 위한 그런 문화예술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네, 네. 그래서 이제 10개 협회의 각 장르별 특성화를 한 자리에서 전시 공연을 함께 하면서 축제의 장이면서 또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낸 또 이제 국민 여러분하고 그런 어떤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그리고 또 예술인들에게도 새로운 또 창작의 희망의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행사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10개의 단체가 네, 네.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을 모아서 네. 우리가 60주년을 기념하는 뭔가를 선포식을 갖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네, 네.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10개 협회 이사장님들께서 역대 없이 좀 그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그게 바로 리더십 아닌가요? 우리 회장님의? 그거보다는 그 협회 이사장님들께서 예, 예. 상당한 또 리더십으로 잘 해주고 계셔서 또 저희 그 협회가 4개 협회는 또 협회의 특성상 밖에 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 네 자리에 개. 함께 하질 못하고. 어디요, 저기? 이제 그 분산이 돼서 예를 들면 연극협회는 대학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맞아요.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예, 무용협회하고 이런 데는 대학로 중심으로 예총이 원래는 또 본부가 대학로에 대학로 있었어요. 있었어요. 일로 맞아요. 이전하기 전에. 예, 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건립을 하면서 일로 이전을 하게 오고 돼서 연극협회는 나중에 다 왔죠. 예, 예. 그 이제 거기에 있고 국악협회도 이제 종로를 중심으로 또 활동하는 기관이 있고 또 영화협회도 이제 그런 또 현장 활동이 중요해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함께 했는데 제가 이제 회장이 되면서 이 협회 4개가 전부 이 센터로 들어와서 이제는 10개 협회가 이 안에 다 함께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협회의 또 발전적인 도모도 좀 더 상생하고 훨씬 더 소통이 잘 협력체계가 되겠죠. 좋아졌습니다. 그러네요. 오늘만 해도 점심 식사를 이제 각 협회 이사장님들하고 함께 이제 연말에 여러 이제 정책 의논도 하면서 이제 송년 식사도 함께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내년도 준비를 위한 그런 논의도 함께 하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네.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네, 네. 저는 이제 주로 음악협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음악협회에 위해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 중에 뭐 국악에 대한 또 비중 네. 높이고
막 그런데 갑자기 영화협회 하니까 네. 예전에 우리나라가 영화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발전한 계기는 예, 예. 우리 영화라 우리나라 영화를 살리자는 운동, 그렇죠. 뭐 쿼터제도 있고 네, 예전에 뭐 네. 삭발도 하고 많은 운동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권리를 획득했잖아요. 네, 네. 우리 영화를 살리자. 그런 것처럼 그런 운동이 본보기가 돼가지고 다른 협회도 영향을 줄 것 같아. 그렇죠. 뭐 음악협회도 네, 네. 저희도 음악협회도 주로 서양 음악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네, 네. 국악협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사실 들어가서 보면 그 이철구 이사장님의 국악도 많이 이렇게 포용하고 예, 서로 이렇게 그 네네네. 융합적인 아우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르 간에.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 군데에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식사도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원래의 그 한국예총의 기능이고 예. 또 여기 지금 대한민국 예술인 센터의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명실상부하게 함께하는 시스템이 좀 됐고요. 예. 또 그 이 코로나 그 19 팬데믹 상황이 또 어려운 가운데 재난 지원에 또 네. 문화예술계에도 국회와 문화부의 많은 또 노력과 협조를 통해서 예술인들에게 또 각 장르별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청년 예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또 문화부나 서울시의 이런 네. 좀 선도적인 네. 그런 또 사례들이 됨으로써 지역 지자체에서도 그런 또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작년 올해 이렇게 이어가면서 특히 이제 중심이 되는 이제 음악협회나 무용협회, 연극협회 이런 공연예술 기초 대표 단체들은 많은 또 그런 지원 활동들을 직접 펼쳐지게 되는 저희도 깜짝 놀란 게요. 네. 지금 만약에 정부가 뭐 이건 뭐 어떤 특정 정부를 제가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네. 한번 지원했으면 됐지. 그렇게 너희들만 어려운 거 아니야. 다 어려운데 그렇죠. 나는 당신들 이만큼 도와줘서 한번 일회성으로 보여주기식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끝나면 뭐 새로운 방법으로 뉴딜도 나오고 예. 또 다시 지원 정책이 그렇습니다. 나오고 이런 네. 다양한 정책이 나오면서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뭐랄까 입김이죠. 예, 우리가 예. 어렵고 힘들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회장이었네 보니까. 이제 저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저는 제 일이라서 우리 지금 이 네. 방송을 만약에 우리 이철구 이사장님이 들으신다면 좀 그렇지만 저는 우리 음악협회에 이철구 이사장님이 이렇게 참 네. 해서 예.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아이, 잘하고 우리 예, 예총 회장님의 있습니다. 역할도 지대하다. 오늘 여기서 느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이제 함께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큰 힘이 되셨죠. 근데 이게 많은 단체를 조직을 이끌다 보니까 의견이 상충되고 뭐 이럴 경우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이걸 네. 다 이렇게 사실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지적이신데 워낙 장르의 특성이 명확하고 예. 또 그 협회 안에서도 또 다양한 장르별 분과가 그렇죠. 있어요. 이런 이제 그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 분야의 어떤 그런 그 관점들이 예. 강하기 때문에 그런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이 가는 어떤 지향점이나 상생하는 가치 구조는 사실은 공통점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통을 좀 잘 하고 있고요. 또 역대에는 다소 이제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의견 대립이 있었고 뭐 이런 과정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런 과정이 오히려 더 발전하는데 그 네. 역할을 하고 네. 지금은 또 10개 협회가 다 모여서 이 센터에서 이제 중심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그 상호 협력적 관계 유지가 아주 좋아지고 있어서 그게 오히려 이제 발전의 동력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장르 간 특성은 사실은 경쟁적 그런 또 관계도 유지하는 게 있겠죠. 예, 아주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 K 한류의 개념 예. 그래서 뭐 BTS의 활약 또 영화 부문에서의 그런 세계적인 활약 뭐 심지어는 뭐 드라마까지도 드라마. 뭐 이런 여러 한류의 그런 컨텐츠들이 이런 글로벌 시스템에서 유효하고 중요한 핵심 컨텐츠로 인정받고 각광을 받는 이 저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정체성 혹은 이런 장르별 문화예술 단체와 기구를 통한 그 예술가들의 활동 역량이 예.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어서 것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결과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예, 말씀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정말 문화 강국 한국의 길, 또 이제부터는 선진국 대열에서 우리가 지금 G7, G8까지 논의할 만큼 그런 자부심이 있는 그런 국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밑거름이 많은 전 국민의 전 장르의 직능 분야에 그리고 정치적인 선도 이게 모두 함께 어우러져 있지만 문화예술의 기저에 시금석이 없이는 올라올 수 없는 단계라는 걸 그러니까 저는 인식해야 굉장히 되죠.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드라마를 강타하고 네. 또 기생충 같은 영화가 강타하고 수많은 우리 한류 문화가 강타하는데 네. 흔히들 한국인들은 예술적 재능이 있어, 끼가 있어, 뭐 있겠죠. 그러나 네. 그 끼를 뒷받침해주는 어떤 일정한 시스템과 조직과 체계가 없으면 네. 꽃 피우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상. 예, 예. 그런 끼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없느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혹한 시대를 거치면서는 전혀 꽃을 못 피우다가 예. 제대로 조직이 갖춰지고 뒷받침에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니까 지금 이렇게 꽃피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은 한국 예총이 60주년이 됐다는 사실을 잘 모를 거야, 아마.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차곡차곡 이렇게 예, 중요한 조직이 뒷받침지고 우리가 또 힘써서 싸울 때는 싸우고 이런 네, 게 쌓여가지고 지금 꽃이 피운 거라고 저는. 네, 예.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또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그 역사적 관점에서 그 문화예술적 그리고 장르의 다양성 속에서 민중의 문화예술 정체성과 고급 문화예술의 또 엘리트 문화예술의 정체성이 계속 순환적으로 호흡하면서 온 역사적인 성과인 거죠. 심지어는 생활 문화에서도. 그렇죠. 오징어 게임의 컨텐츠를 이루는 게 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놀아봤던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뽑기를 하는 거, 뭐 딱지치기를 하는 거,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화는 우리 국민 누가 예술가이다 아니다를 떠난 전 국민이 배어 있는 DNA예요. 그렇죠. 그게 컨텐츠로 꽃 간 피웠잖아. 거죠. 이 컨텐츠로. 무궁무진한 게 이제 비전으로 가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60주년을 맞이하는 가장 큰 의미가 있겠네요. 저도 간과를 했다 깨달은 사실이 몇 년 전에 있는데,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제가 미협 이사장 시기에 네. 중국과 이제 그 공식 협약을 해서 교류를 하면서 중국의 성별로 이렇게 또 그 초청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또 답사를 하는 그런 네. 계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산동성 프로젝트였었는데, 거기에서 중국 우리 이제 주한 중국 대사관이라든지 문화원 여기에 이제 주요 인사들 또 그 성의 주요 인사들이 중국의 스케일이 큰 문화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국의 위대함이나 중국의 역량이 좋거나 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의 환경적 토대 속에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그렇죠. 스케일 문화는. 그런데 한국의 위대한 것, 그리고 한류라는 이 컨텐츠를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그리고 현장을 가서 직접 체험해 보니까 요소 하나하나의 모든 컨텐츠, 히스토리,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획력, 이런 것들이 한국의 오늘날의 힘, 한류라는 K-한류의 힘이 여기에 있다는 거를 컨텐츠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로 중국은 모든 성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뭐 극이든 뭐 어떤 것이든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스케일이 커지겠다, 뭐든지. 가서 보신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중국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것이다. 환경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위대하고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그 환경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만들어내는 그 섬세한 컨텐츠 하나하나는 아무도 못 만들어낸다. 중국인이 못 만들어, 그거. 예. 따라갈 수 없는. 그건 세계의 누구도 어느 나라도 못 우리나라 만드는 사람만이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만든다. 저도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그 의견과 또 얘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좀 발견하고 그러니까 그걸 배우러 예. 한국에 온다 이런 논리. 그러니까 회장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야. 왜냐면 더더욱 중요하죠. 예, 예. 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예, 시에서 예, 물론 그렇죠. 꽃이라고 누가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네, 네. 잘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꽃이라고 부를 때 꽃이 되는 것처럼. 네, 네. 아름다웠어. 근데 저걸 꽃이라고 부르고 꽃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산속에 있는 한 송이 그냥 작은 어떤 조형물이야.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내는 사람은 누구가 되느냐? 네, 네. 예술인들이 그걸 찾아낸다는 거죠. 예, 찾아낼 때, 우리 DNA 속에 이런 게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찾아내는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냐? 회장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심부름하고 일 잘하시면 이제 그 역할을 정말 해야 되는 이제 책임감을 네.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더 이제 열심히 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그 먹거리.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맞습니다. 네. 아무리 문화예술인들이 자기 능력이 출중해도 먹거리가 되지 않는 한 참 개발되기가 힘든 예, 예. 시대가 바로 이 코로나 시대 2년 동안 거치고 있는데 이 청년 일자리도 그렇지만 예.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회장님께서 이렇게 뭔가 이룩한 그런 예. 성과물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정말 뭐 어려운 시기에 저는 임기 시작하는 동시에 이제 코로나19 속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영웅은 원래 위기속에 뽑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전부터 많은 협회의 이사장님들이나 이제 또 우리 예술인 여러분들 이제 저도 또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노력해온 것들이 좋은 결실이 하나하나 또 이루어지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계는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실질적인 그런 그 역량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또 국정의 그런 운영에서도 문화예술 쪽은 사실은 슬로건은 앞서 있어도 실제로 현실적인 지원과 또 정책적 구성이나 실행은 항시 뒷전에 있었어요. 빌려요. 그런 과정에서 재작년부터는 이제 창작 예술인 노동복지법이 이제 그 실행이 되기 시작해서 맞아요. 고용노동법이 실행되고 또 예술인 권리 보장 법안도 창작의 그런 이렇게 자유를 좀 더 법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도 획득을 하고 또 최근에는 지난 11월 30일에는 이제 미술품과 문화재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조세 물납제도도 미술품으로 통과가 되어서 됐어요? 이제 통과가 되어져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그런 세제의 유형인 그런 상속세법에서 미술품과 문화재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걸 국가가 됐던 민간인 사회가 됐던 분명히 어떤 금전적으로 가치를 다 평가하는 건데 네. 막상 국가에서 어떤 세금 문제나 이런 걸 때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모순된 거거든요. 그 동안에는 이제 인정을 안 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성과네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술인의 고용노동법이라는 이제 그 실행에서의 좀 세부적인 조례들은 많이 보완할 게 많지만 네.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도 이제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네. 제도라는 거는 특히 문화예술계는 고용과 피고용의 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그런 연봉제도 취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창작 예술가로서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만 제도적이나 라이선스 제도가 아닌 정말로 프리랜서거든요. 이제 프로 프리랜서인데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그 직업적 가치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예술가는 사실상 일용직 노무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죠. 그게 사고를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예. 취급을 받았어요. 그게 고용노동법의 중요한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고 이런 또 창작 예술 품이 현금 대신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는 제도적 의미 부여가 창작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예술품 자체의 가치 부여가 법적인 지위가 형성이 되는 것이어서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경제적 가치가 법으로 보장성이 생기고
저는 이제 나아가서 이것을 예술인의 창작의 결과물이 물성이 있든, 그러니까 물성이 없든, 네. 그러니까 유형, 무형,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적 가치로 평가를 해서 이것이 담보가치로, 경제적 가치로 금융 가치가 인정되어줘야 되겠다. 예, 예. 이제 이런 또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세 물납제도에서의 문화재 미술품이 상속세 대신 납부할 수 있다는 제도는 대단히 의미 있는 제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예술가들에게 힘을 줄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금방 좀 예술가들에게 힘을 줬다고 이제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술인들이 오히려 또 불만을 또 표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없던 네. 세금을 자기가 내야 되고 이런 네. 또 아,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 그거는 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예. 이제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는 것과 또 내가 미술품을 판매하고 하는 거는 양도소득세법에서 따로 다루고 따로 있어요. 하고. 이미 그거는 이제 양도소득세법을 유예해서 혜택을 줘 오다가 이제 조세 형평성 때문에 양도소득세법도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작가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그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일정한 액수 이상을 판매했을 때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그런 방법이어서 이런 제도가 하나하나 됨으로써 예, 지금 K한류나 우리의 문화강국으로서의 비전 위상을 만드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창작 예술인들의 환경과 제도적인 보완이 돼서 정말 왕성한 혹은 춥고 배고파도 희망적 가치관을 가지고 혹은 직업적 가치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법적으로 보장되고 지위가 인정되는 그런 그 위상이 곧 예술가에게는 권익이고 복지거든요. 그게 사실상 실제적인 중요한 의미가 복지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의 의욕의 힘이 더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되는 그런 계기를 이런 정책들이 입안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입법이 되어져서 이제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또 물리적으로는 이제 향후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가치 부여를 위한 이제 법적으로는 노동법은 명확하게 규정이 돼서 노동이 갖는 가치 규정이 법으로 뭐 최우선으로 지금은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많이 예. 힘들지만 오히려 사업주는 그렇죠. 이제 임금 기준에서부터 또 이런 법정 노동의 시간에서부터 또 노동의 쟁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까지를 포함해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는 이 분야를 예술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술인이 모여서 노동 쟁의를 하면 다 불법인 거죠. 왜냐하면 노동 가치가 헌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적 가치 규정이. 그랬을 때에 예술인을 위한 이런 조합적 시스템, 직업적 가치와 창작 예술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라이선스 제도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프랑스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제도, 유니온 제도가 이루어져서 조합별로 직장처럼 가입을 하고 하면 거기서 4대 보험이 이루어지고 또 지원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러함으로써 자기의 직업적 가치 활동을 보장받는 예술가로서 이런 것을 이제 더 추진하고 실현 나가는데 이제 그 기반이 되죠. 이런 제도. 그게 그러면 그 기존에 뭐 좀 예술인 지원센터나 이런 것과 좀 이렇게 병치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겠네요.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이제 그걸 지원하는 제도로 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기구로 또 예술인 복지법이 이제 또 만들어짐으로써 예술인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복지재단을 또 통해서 지원하는 기구 이렇게 하나하나 정책적인 그런 그 가치가 이루어지고 실현이 되니까 다 그런 단체와 소통을 다 해야죠. 하고 있죠. 예. 그러나 여기에도 또 현실적 그 괴리감은 있어요. 늘 그거는 이제 제도와 현장과의 차이는 늘 있게 마련인데 그렇죠. 예술계는 그게 더 심합니다. 이제 그 내용적인 것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완하고 하는 것을 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예술가들이 그 끼와 그 DNA와 지금 K한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아감으로써 오는 미래 시대의 대한민국의 위상, 예. 그 초인류 문화 강국으로서의 가치, 이런 창출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술가들로부터 나온다. 당연하죠. 그래야 향유할 수 있는 예.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향유함으로써 세계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렇게 지금 K한류가 인정받는 것처럼 인정을 받아가고 그것이 바로 피드백으로 와서 우리의 위상 또 경제적 가치 또 이런 그 국가 위상까지도 네. 그리고 국민의 자부심을 만들어주는 궁극적 문화의 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고 향유가 궁극적으로는 복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이 사실상. 중요하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제가 네네. 느낀 바가 있는데 이런 모든 그 일종의 기존에 하지 못했던 뭐 제도 개선, 또 새로운 네네. 법 뭐 개정, 네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예전에 미술협회 이제 회장님, 이사장님 하시면서 네네. 느꼈던 것을 네. 이제 지금 비로소 네. 회장님 되셔가지고 다 이렇게 고쳐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때 혹시 그 가장 불만이 많았던 그런 예술인은 네. 아니었나? 갑자기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네, 이제 바꿔 나가니까. 꼭 그런 것보다는 저는 대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작업의 그 유형도 그런데 상생적 가치, 불협화음과 또 화음 그리고 이 융복합이 갖는 그런 그 시대적인 화두, 네. 미래 비전을 보는 게 제 작업 행위,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가로서 작업 행위의 근간이 약간 그런 인간의 삶이 갖는 희노애락의 그런 그 복합체는 네. 그런 융합과 상생적 가치에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그 주제를 다루는데 정책이나 일도 저는 그렇게 관점을 보고 있어요. 이제 불만을 뭐 그 표현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고 늘 가능하죠. 네. 근데 그 불만을 표현하고 뭐 투사가 되는 일은 쉬워요. 그렇죠. 대안적 가치를 대안- 제시해주고 이 대안적 가치가 옳다는 것을 설득하고 그게 그걸 중요한 거잖아요.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예. 과정이 예. 저희가 대국회나 대정부나 혹은 우리 예총의 여러 광역시도별 또 시군별 이 연합회와 지회를 통해서 또 각 협회가 지자체와 똑같은 그런 지자체 의회와 지자체 정부하고 이러한 정책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발전하지. 그렇죠. 앉아서 한탄하고 앉아서 욕하고 앉아서 삿대질하는 거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돼. 그런 단체가 의외로 사회 많아요. 구조에서. 근데 그런 단체가 그렇죠. 의외로 많아. 뭐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내 밥그릇 내가 찾아서 오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네. 그러한 정책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물론 예술가 조직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근데 우는 사람한테 큰 떡 뜻이 하나는 있어야 줄 수 있지만 네. 떡을 왜 줘야 하는지 당위성을 이분이 그렇죠. 깊이 인식한다면 그 사람이 울부짖지 않아도 야 여기는 이렇게 해줘야 돼. 네, 네. 당위성을 가지고 배정하고 도와주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제일 할 중요합니다. 능력을 네.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 윗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네, 네. 각 단체 협회 회장님들이든 그렇죠. 예총 회장님들이든 근데 지금 그런 인식 그냥 앉아서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네, 네, 네. 만나서 생각을 바꾸는 역할을 많이 이제 예. 했다는 거죠. 사실 또 그래야 그 자기 책임을 갖는 사람들의 또 그 소명 의식이라고 그럼요. 생각하고요. 네네네. 마침 이제 10개 협회 이사장님들과 지역의 또 예총 회장님들이 이러한 뜻에 많이 공감하면서 그런 변화를 좀 일으키는 계기가 돼서 이런 실효적 그런 성과들이 조금씩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나타나고 있어서 좀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 가서 제일 고쳐 쓸 수 없는 게 사람이라고 하듯이 아무리 윗사람이고 정치인들이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네, 호소할 때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벽에다가 말하는 것처럼 생각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얘기 때문에 얼마나 또 속이 상하겠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네. 중요해요. 소통 안 되는 게 참아야 제일 되나? 어려워요. 네, 10번을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각이 바꿀 때까지 그렇죠. 잘 때 내가 분노하거나 투정 부린다는 인식을 주지 않고 네, 네.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겠냐. 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뭐 이제 해야 될 때는 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적인 건 네.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소통도 좀 된다. 아, 과거의 문화예술의 정책이나 이러한 것을 이렇게 관철하기까지는 정말 어려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벽에 네. 두드리는 것처럼 어려운 그런 벽이 있는데 요즘에는 다른 분야에서도 혹은 또 정책적 또 이제 뭐 경제적 어떤 여러 장르적 혹은 또 국가 경영을 하는 그런 그 각 장르에서도 굉장히 소통이 그래도 잘 되고 있다. 예전에 비해서. 예,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한.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그 국회에서의 입법들이 차례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막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게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여야를 떠나서 그러한 그 역량과 마인드나 전문적 역량들이 높아지셨다는 걸 뜻합니다. 그게 참,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우리가 요구해서 예. 들어주는데, 효과가 있어. 뭐 한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지금 예, 현재 예. 예를 들어서 뭐 BTS도 한류 중에 하나겠지만 그렇죠. BTS가 공연 한 번 해서 자동차를 수백 대, 수천 대 판 거가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딱 보면 네. 야, 이거 문화 중요한 거네. 그렇죠. 야, 우리 한국예술 회장님 얘기 좀 들어보자. 이렇게 할 수도 네, 있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들어주면 더 많은 또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꾸 이제 승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60주년을 맞은 지금 이때의 회장입니다. 저는. 그 시기도 그렇고 네. 책임을 다 해야 되는. 예, 예. 이제 혹시나 소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다가 너무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이건 참 네네. 어렵다.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나요 혹시? 맞습니다. 예, 네. 어려움이 어려움도 없을 수는 말씀하셔야지. 여기는 맨날 편하다 이런 생각 하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고요. 네. 이제 뭐 모든 일상이 현장에서 일하는 예. 사람들은 전부 어려움을 이제 그 헤쳐나가는 거지. 네. 어려움이 없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협회도 그렇고 저희 예총도 그렇고 또 전국의 작은 뭐 시군 단위의 예총 지회조차도 정말 거기에는 목숨을 걸고 일하는 거거든요. 자기 한평생 창작 활동을 해야 되는 맞아요. 예술가부터 그걸 아우르는 그 단체들, 그걸 또 활동을 해나가는 지도부들, 지역에 계시는, 그리고 또 중앙에서의 이러한 이제 리더십도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데 말 그대로 그런 책임감이나 소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당연히 하고자 하는 뜻을 펼쳐서 자기 직책이 형성이 됐으면 그 직책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들의 일이라 보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일은 당연한 걸로 알고 가는 거죠. 사실은 조직이 워낙 방대하고 저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이제 130만 네. 예술인 조직으로 네. 보고 전국의 시군까지 그 모든 지회가 들어가 있고 또 10개 협회가 똑같이 또 광역시도별 또 시군별 또 이렇게 지회 지부까지 있는 이런 조직이니까 바람 잘 날이 없죠. 예. 근데 그러나 그걸 예. 다 견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표내면 안 되고 리더 자리가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 네. 다 헤쳐오면서 네. 지금 2년째죠? 그렇습니다. 예, 2년째인데 야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내가 이거 하나만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다 이렇게 꼽는다면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 그 이제 법 개정이나 이런 것 이외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그런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무언가를 막 하는 이런 관점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정책과 제도를 실현해 나가는 것들 또 이 실현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문화예술 정책은 사실 그동안에 예술가 한 분 한 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은 없었어요. 사실 그래요. 예, 그냥 정치적 정책 슬로건으로서의 그리고 또 어떤 문화적 그런 문화 국가로서의 틀을 잡는 그런 정책과 입법은 있어도 그 예술가 한 분 한 분이 내가 대한민국의 예술가로서의 맞아요. 자부심이나 위상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형성되는 예총이나 제도가 다른 없었죠. 어떤 문화예술단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일반 회원들은 사실상 무관심해요. 그렇죠. 나한테 피부로 와닿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냉소적일 수밖에 네, 없고 맞아요. 내가 소속은 돼 있지만 소속감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서 무언가 내게 주는 그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제도 하나하나가 당장에는 모를 수 있지만 1, 2년만 지나도 이제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당장 지원금 조금 관례적으로 받는 거는 지금 현재 그냥 보편적 그런 그 지원 체계 속에서 속건 다액을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지역에서도 중앙에서도 하거든요. 그거는 예술가에 혹은 예술 단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거 행사를 위한 하나의 이제 지원 체계이긴 한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술가를 지원하는 피부에 와닿는 게 아니고 이런 법과 제도가 보장성을 주는 것, 그리고 가치 부여를 해서 작가가 정말로 창작의 의욕이 샘솟게 만드는 그런 부여가 더 큰 그런 이제 그 일이라고 보고 그게 아까 있어요. 말씀하신 지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길을 터놨어. 근데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건 2년 후야, 3년 후야. 그럼 그때는 회장님 안 계시는데. 그렇더라도 이 토대 속에 발전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런 거는 괜찮다고 보고 또 이제 우선 코로나 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3차, 4차 재난지원금과 또 청년 예술가 일자리 창출, 또 뉴딜 그 예술가 또 일자리 창출, 이런 여러 가지 문화부나 국회, 그리고 또 서울시, 그리고 또 각 지자체의 그런 다양한 문화예술계 지원 정책들이 이렇게 잘 펼쳐졌었어요. 물론 예술가 한 분 한 분한테는 다 혜택을 갈 수는 없지만 상징적 가치가, 과거 같으면 늘 문화예술에서는 그런 지원 체계가 배제가 됐었던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성과로 상당한 액수가 또 이렇게 지원되어지고, 그건 저희들도 이제 저는 매체지만 매체도 피부로 느껴요. 예전에 비해서 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문화예술은 옛날 같으면 뒷전일 텐데 문화예술 계통도 많이 생각해주고 고려하고 지원도 많이 해주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지금 2년이 지속되고 있고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제가 그냥 이게 돌아가는 거 보면 내년에도 좀 힘들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이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딱 끊기면 안 되는 건데, 그 다음 지원은 또 우리 한국예총에서 뭐 국회의원을 붙잡고 얘기하던 문체부, 기재부 얘기해서 어떻게든지 또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문화예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전략 같은 거 혹시 공개할 수 있나요? 그거는 뭐 공개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는 것이 이제 뭐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할 일이어서 그건 정말 중요하고요. 또 뛰는 만큼 성과가 있다는 것도 제가 또 그런 어떤 정책적 성취를 통해서 또 어려운 예술인들에게는 어떤 방식이든 지원할 수 있는 게 예산이 확보된다는 게 지금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한,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그러한 또 좀 더 효율적이고 비전 있는 그런 문화복지, 문화 지원 체계. 그래서 이 예술복지라는 것은 사실은 무한 강조를 해도 부족한 거거든요. 지원해야 되는 당위성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다 살기 어려운데 문화예술은 무언가 의식주 행위에서 가장 뒷전에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처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가장 큰 착각이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식주 문화, 의식주 예술이 있어야 되는 이러한 이런 의식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식주 예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식주 예술 예. 이렇게 살아야만 삶의 가치가 부여되는 시대에 와 있고, 미래에는 의식주만 가지고는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가치도 없고, 의식주 예가 이루어져야 삶의 가치가 이루어지고, 가치 부여가 됐을 때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결국은 강대국과 선진국이라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본다면 그런 비전을 만드는 거는 문화예술이 없이는 이제는 안 되는데, 불가능하죠, 이제는. 우리
국가나 민족처럼 이렇게 저변을 갖고 있는 DNA가 전 세계에 많지 않다. 네. 그랬을 때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이거는 지금 현재 K 한류나 이 글로벌 한류라는 개념이 형성되기에는 많은 분야의 많은 노력들이 모두 함께 이루어진 성과지, 어느 예술가 한 사람이 딸랑 잘했다고 천재적인 예술가 한 명이 딸랑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오징어 게임이 그러한 뽑기 문화가 우리에게 없었고, 딱지치기 없었고, 술래잡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없었으면 예. 그런 컨텐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없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있는 히스토리를 스티브 잡스 마냥 짜집기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비빔밥하고 네. 똑같은 거예요. 네, 예. 이 비빔밥의 자원이 우리나라에는 건국 이래에, 단군의 이래에 요소에 차고 넘친 게 우리나라인데, 이걸 컨텐츠로 만드는 능력이 세계 제일이 우리나라 사람이고 예술가들인 우리는 거죠. 그 현장 속에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우리 국민이 그 DNA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우리 어느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힘으로 네. 비전을 만든다면 네. 지금 현재의 이 시기가 네. 대한민국의 부흥과 아주 중요한 도약의 시기라고 저는 아주 선언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것이 2020년 비전이다. 그리고 한국예총의 60년사와 새로운 60년의 비전은 비전. 우리 국가의 비전과 동일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선도 있고 지자체 선거도 있고 맞물려 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토대로 되지 않는 정치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이 고스란히 그 국가, 그 국민을 위해서 가고 궁극적으로 인류에 기여하는 건데, 예. 예술인들은 이 예술을 전공해서 창작 활동을 하면서 죽기 직전까지의 모든 활동이 자기 분야에서 유무형의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이 창작된 예술품은 저작권이라는 법적 가치 부여 이외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작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창작물은 국가적으로 지역에 있으면 지역 문화로, 국가에 있으면 국가 문화유산으로, 세계사적으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인류적 가치를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일거수일투족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명분이 무엇냐고, 취미생활하고 자기 좋아서 하는 사람들을 왜 지원하냐는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 지금 그런 소리가 되면 이 진짜 시대에 큰일 나요. 예, 예. 반하는 것이고 네. 반동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무 트렌드를 모르는 거죠. 인류의 트렌드를 전혀. 그럼요. 예. 특히 정치인은 더 그래요. 예. 정치인이 이걸 모르고 정치하면 네. 이거는 무식한 거죠. 그럼요. 정치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말 그대로 종합예술이어야 예,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삶을 다루는 것인데, 예. 정치가 그렇게 단순하고 단편적이고 흑백 논리에만 젖어 있고 그러한 곳에 있다면 이 카테고리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의 과거가 사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조금만 열리니까 벌써 세계를 막 문화사적으로, 예술사적으로 장악을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식한 정치인들을 막기 위해서 예. 국회의원 선거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악기 하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흔적을 남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거나, 국가가 공무원을 뽑을 때도 맨날 국영수 뽑고 이런 시험을 볼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 1인 1학기 시험 한번 해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무식한 정치인이 사라지지 않을까. 좋은 생각인데 예, 정말이에요.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러나 예.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정말 의미 있어요. 그럼요. 예, 너무 소중한 네. 것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시대라고 네. 하고, 뭐, 얼마 전에 3D니 4D니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를 넘어서 유니버스를 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순수 예술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것과 다르게 우리는 순수를 지향해야 된다. 뭐, 고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왜냐면 사람이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은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을 예술로 표현한 작품들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예, 행위는 그대로 지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메타버스 시대에는 아까 말한 융합과 상생 측면에서 예술과 예술도 융합해야 되고 상생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회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지금까지 60년이고 미래 60년을 바라보는 문화예술계를 봤을 때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서로 섞여야 되는가 이런 비전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저는 그거 거의 뭐 이제 이 시대의 화두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그걸 선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테크놀로지, 기술이죠. 사이언스 그리고 아트가 컬처가 들어가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이런 것이 삼각 트라이앵글처럼 그리고 삼원색처럼 반드시 아트가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아트가. 아트 없이는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트를 넘어서 컬처로 아울러야 되죠. 이 문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NFT의 그런 그 플랫폼 문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블랙체인 플랫폼 같은 경우가 NFT로 가면서 코인화되는 과정 이런 하나하나의 단위 컨텐츠 또 이걸 메타버스로 나아가서 또 4차 산업혁명이 같이가 가는 그런 과정에 핵심 소스와 컨텐츠는 다 문화예술에 있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자원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지금 현재 그런 또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오늘날의 K컬처죠. K컬처.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온 오프라인 상에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기초예술과 대중문화예술의 오프라인에서 해야 하는 예술 행위는 계속해서 그 특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고 이것을 컨텐츠와 원천적 소스 이게 원천적 소스가 없이는 또 NFT 뭐 블랙체인 플랫폼 아무 의미 없는 거지. 메타버스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 오프라인 컨텐츠에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야만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NFT도 만들어지고 메타버스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걸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데 그 핵심적 원천적 자원 그리고 원시적 자료 그리고 근본적인 소스는 순수한 다 소스 문화예술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콜라보가 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어요. 오프라인으로만 생존하는 것도 온라인으로만 생존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것의 융복합 속에서 생존한다고 봐야 되고 또 세계사적인 선도를 하는 국가는 이것이 어떤 무기가 될 건데 그런 구축이 우리나라만큼 비전 있게 잘된 나라도 없다. 그런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정말 고난과 어려운 어떤 시대사적인 새로운 그러한 위기 같지만 위기지만 대한민국에는 또 다른 기회가 가능해지고 늘 그 어려움 속에서 비전을 만들어내는 희망은 더 크게 꼽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술이나 문화라는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흑과 백 이런 걸 논하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죠. 놔두면 사생적으로 직조처럼 종과 횡, 씨줄 날줄로 엮어지게 돼 있어요. 이 엮어져서 하나의 면이 이루어지고 이 면이 모아서 덩어리가 되고 이것이 비전이 될 것인데 그러한 곳에서 오프라인만 위대하다. 온라인이 앞으로 위대하다. 이런 논의는 위험한 무의미하죠, 사실. 위험해요. 위험하고. 지금에 앉아서 우리가 통치 이데올로기를 좌익이다, 우익이다. 이게 유의미합니까 이 시대에? 안 유의미해요. 없죠. 지금 그거를 초월하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져도 시원찮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현장에서는 막 이런 돌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흑돌, 백돌 하고 있고. 그런데 문화예술에서도 오프라인, 온라인
또 장르별 이런 싸움을 하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야, 그걸 이건 이제 상생하고 예. 서로 네. 서로 돋보이게 해주고 유기적인 그런 양념 역할을 서로 해서 그 DNA가 폭발하게 만드는 게 그게 가치고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 그렇죠. 인류의 비전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트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한 과학과 기술과 아트가 다 섞여야만이 네, 저는 그렇게 제대로 봅니다. 이제 4차 산업 네. 혁명 시대인데 그걸 위해서는 일단 지금 우리는 아트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네.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아트인들이 생각을 열어야 된다. 네. 그죠? 지경을 더 넓혀야 된다. 관점이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잖아요. 네. 그동안에 우리는 고호 같은 상징성으로 네. 정말 춥고 배고프고 골방에서 정말 자기를 자학할 정도로 스스로 또 자살을 할 정도로 네. 살아서는 단 한 점 팔아보고 오늘날 고흐의 작품은 세계를 움직이는 그렇죠. 그러한 예술적 명화가 되고 가치부여가 되는데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예술가 상을 그렇게 놓으면 새로운 고흐가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고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혹은 19세기를 이전에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뭐 라파엘로라든지 이러한 그 위대한 예술가들이 단순히 한 사람이 잘나서 나온 게 아니라 시대적 환경이 나온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저는 그런 논리를 서로 담쌓고 지내는 것은 안 된다. 지금은 이제 담쌓고 지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럼요. 담을 허무르지 또 않으면 저희들 또 안 되는 시대. 저는 이제 음악적으로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그때 고전 음악이 생겼을 당시에 17, 18세기에 유럽의 엄혹한 날씨, 엄청 추울 때 그때 자라난 나무가 그 위대한 그 뭐 지금까지 남아 있는 악기가 되고 그때 탄생한 위대한 작곡가들이 천재 지금까지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처럼 그 환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태어났고 네. 지금 환경에서는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네. 더 넓은 지경으로 네. 다른 기술과 과학을 융합해서 예.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야 된다. 결론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왜냐하면 명확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 음악에 작곡을 한다. 미술품에 작품을 한 점 낸다. 그러면 이걸 NFT로 만들어. 그렇죠. 그러면 NFT로 만들었을 때 이것의 오리지널리티를 위한 말 그대로 복제할 수 없는 유일한 한 점이잖아요. 그렇죠. NFT가. 예, 예. 오리지널 오프라인에서 작가의 작품 행위는 사인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오리지널리티잖아요. 그렇죠. 이 가치 부여가 오늘날에는 동일한 것이 된 거예요. 아. 온라인의 작품이라고 해서 막 그냥 쓰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오리지널 작품, 눈에 보이는 이 현물적 예술품만 순수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온라인 작품은 그러한 면에서 가치가 떨어지냐,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닌 거를 상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작품의 원화적 가치를 역사적 관점이든 미래적 관점이든 계속해서 인정하고 이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컨텐츠 예술품들이 NFT로서 또 인정해 나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봐요. 비트코인이든 화폐 단위의 대체제들이 나오는데 이 원화와 달러와 위안화들이 막 있다. 유로화랑. 그러면 이것만 돈이고 이건 돈이 아니다라고 아니죠. 다 주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고 상거래에 직접 유효한 그런 가치 수단으로 화폐로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예, 예.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되겠어요? 네. 상호 인정을 어떻게 동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술도 저는 그렇게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할 일을 예. 그런 일에서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어느 화가가 유재충이라는 한국 화가가 갑자기 자기 NFT로 그걸 판매한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했더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개념이네요. 예, 그런 예. 구조가 있죠. 앞으로는 작곡도 그러게, AI가 작곡해서 경매해요. 미술품도 AI가 미술품을 만들어서 그걸 경매해요. 경매. 수백억에 팔렸어요. 실제 사례가. 맞아, 지난번에 뉴스에 나오고. 이러한 이슈를 세상에. 옛날에 달나라에 토끼가 떡방아 찌고 있대 하던 얘기처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떡방아가 찌고 있다고 상상하고 실행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 떡방아 이상을 찍고 있어요. 오늘 인터뷰가 그
박사과정의 강의처럼 제가 들려요. 너무 물어보시길 그렇게 유도하셔서. 예, 이제 끝으로 우리 130만 예총 우리 회원들 네. 이분들에게 이제 2020년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뭐 정말 덕담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네. 마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리고 다양한 일을 정말 소명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130만 한국예총 예술인 가족, 또 나아가서 함께하는 그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 그 문화 복지를 향유하고 누려야 되는 궁극적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까지 2022년 흑호랑이의 새해의 예. 힘과 꿈, 이것을 정말 축복을 다 누리시길 기원드리고, 특히 우리 130만 예술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새 시대에 맞는,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창작 활동의 희망, 그리고 그 창작의 결과물로 시민과 국민 여러분에게 위로도 돼주고 희망도 돼주고, 그래서 그런 퍼블릭한 공익적 가치도 실현하고 또 작가적 그런 그 지향의 가치도 실현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고, 또 한국예총에서는 그러한 일을 다 하기 위한 선도적 노력을 정말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금까지 우리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님 모시고 인터뷰했는데, 사실은 이 인터뷰를 2022년도 1월호로 준비한 이유가 우리 한국에서 열심히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130만 회원들, 그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앞으로 2022년 더 힘든 한 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회장님의 말씀처럼 꿈과 희망을 잊지 말고 흑호랑이, 가장 무서운 흑호랑이처럼 우리 한번 견뎌보자, 그리고 꿈을 꿔보자, 이런 말씀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